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말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지만 저희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무사히 자랐거든요. 그리고 소소하게 운도 따랐던 것 같네요. 중대한 기로 앞에 행운의 여신이 저에게 미소를 지는 것만 같았어요. 긴장을 한 건지 평소 하던 것보다는 못 본 것 같아요. 고생했다.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를 기다려보자.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놀았는데 갑자기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했고 고3이 되었을 무렵 제법 상위권 대학들을 바라볼 만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수능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정신력으로 버텨가며 시험을 마쳤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성적표를 받았는데 다른 건 평소보다 못 봤는데 수학 그거 하나가 유일하게 만점이었습니다. 성대, 한양대 다 안정권으로 지원 가능한데 잠깐만, 수리가 만점이라고 했니? 네. 그러면 이 전형으로도 될 수도 있겠다. 고대 지원해 볼 수도 있겠어. 고대요? 수학 만점만 지원 가능한 전형이 있는데 고대도 써보자. 알겠습니다. 솔직히 스카이를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공계 계열로 수학 만점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었고 그해 처음으로 신설된 전형이었죠. 담임 선생님 말씀대로 고대로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셨기에 너무 먼 곳까지 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면회도 그렇고 휴가를 생각해도요. 자대 배치를 받고 보니 경기도 인근이라 집에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이었어요. 대학 합격에 이어 군대 자대 배치까지 슬슬 나에게 운이 따르나 보다 생각하면서도 군대로 그 운을 다 쓴 게 아닐까 생각도 했습니다. 무사히 전역을 해서 다행이구나. 축하한다. 네, 엄마. 이제 복학해야죠. 그래,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시간이 참 빨라. 어느덧 취업 생각을 해야 하는 나이구나. 벌써. 사실 수학만 만점이었지 다른 과목에서는 고대까지 갈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학 수업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죠. 그래도 열심히 학점을 따고 졸업을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여러 회사들을 알아보았고 운이 좋게도 한 대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관 한 명이 저를 매우 좋게 본 것 같았죠. 그렇게 나름 일이 잘 풀려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만나는 사람은 있니? 아니요. 슬슬 결혼을 생각할 나이잖니. 뭐 때가 되면 만나겠죠. 아직 큰 생각 없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도 모았는데 30이 훌쩍 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질 못했죠. 어머니의 걱정이 많아졌고 겉으로 덤덤한 척했지만 쉽지가 않더군요. 순탄하게 여기까지 왔지만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관문 앞에서 커다란 벽을 마주한 느낌이었죠. 물론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 대학 동기들, 직장 동료를 통해 간간히 여성을 소개받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혹시 미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직장 열심히 다니고 아이 낳고 어머니 모시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네요. 어머니를 모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 그대로 제가 모셔야 합니다. 홀어머니시고 평생 제 뒷바라지 하신 어머니세요. 그렇군요. 어디가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건강하십니다. 소개를 받은 뒤 다시금 만남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답은 거절이었습니다.
빙빙 애둘러 돌려 말하긴 했지만 느낌이 왔어요.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 녀석은 답답해하며 가슴을 치더군요. 야,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여자가 아이고 최고의 신랑감이시네요 하겠냐? 너무 솔직할 필요 없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아니, 어머니 모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꼭 그렇게 첫 만남에 해야겠어? 인생 미래 계획을 물어서 답을 한 것뿐인데 진짜 나는 큰 거 바라는 거 없어. 책상 뺄 때까지 회사 착실하게 다니고 돈 모으고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우리 어머니 가실 때까지 편히 모시고 그게 다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신다는 말이 요즘 여자들 그런 말 들으면 도망간다니까? 아니지, 그게 나쁜 거야? 너도 알잖아. 우리 어머니 우유 배달부터 식당일, 재봉틀 안 해본 일이 없으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 하나만 바라보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는데 시간이 더 지나봐. 지금보다 더 연세 드시고 하면 힘드실 텐데 내가 모시는 게 당연하잖아. 아니 이 녀석아, 대기업 다니는 녀석이 야야 돈 잘 벌잖아. 돈으로 다 효도하는 거야. 결혼할 때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 좋은 집 좀 얻어드리고 나중에 연세 드시고 하면 시설 좋은 곳에 모시고 그러면 되지. 안 그러냐?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어머니는 내가 모시는 게 맞아. 이걸 이해해주는 여자를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에휴, 심지가 굳으십니다. 아주. 너 임마 장가가기는 글렀다 글렀어. 정말 제가 매번 연애에 실패하는 게 이것 때문일까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결국 소문이 난 건지 주변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준다는 말은 뚝 끊겨버렸죠. 그즈음 결혼정보회사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뭐라는 회사인가 했는데 광고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나이는 30이 훌쩍 넘었고 점점 소개를 시켜준다는 말도 끊기니 초조해하던 시기.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상담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주변에서는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괜시리 부끄러운 마음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죠. 그냥 몇 년 전만 해도 뚜쟁이라고 하죠. 사람 통해서 소개를 받고 했잖아요. 일륜지 대사 중 하나인 결혼이 중요하죠.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이 동해야.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고객님, 결혼이라는 걸 하려면 한 쌍이 되어야 하잖아요. 짝이 있어야죠, 짝. 그냥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 통해 소개받고 선을 보고 그랬다면 이제는 그 일을 전문 기업이 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기업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일을 통해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없는데 기업이 돌아가는 걸 보셨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회사가 중매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라는 말이에요. 그렇군요. 우리 고객님 고대 졸업에 대기업 다니시네요. 이 정도면 조건이 아주 훌륭하신데 왜 아직 장가를 못 가셨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바로 딱 맞는 천생연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회원님들의 조건, 성향, 희망사항 뭐 이런 걸 쫙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냥 최적에 딱 맞는 짝을 찾아드린다 이거예요. 프로페셔널. 기업 정신으로다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뭐 가입비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내고 가입하는 만큼 딱 맞는 짝을 만날 때까지 우리 매니저들이 아주 성심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저희만 믿으세요. 지금에야 결혼정보회사도 여러 곳이고 광고를 보니 참 세련되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비해 결혼정보회사 이용하는 걸 당연하게들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데 결혼정보회사 초창기였던 그때는 참 뭔가 투박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입비로 이윤을 내고 데이터 분석인지 뭔지를 해서 짝을 찾게 해준다는 거. 짝을 만나는데 돈을 내고 만나야 하는 건가 마음이 불편했지만 목적이라는 게 확실하니 이 회사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나뿐 아니라 피차 상대 여성도 같을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가입비를 내고 몇 명의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통해 소개받은 여성들보다 아주 직설적인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연봉은 어떻게 되세요? 집은요? 작아세요? 고대 나오셨네요. 서울대는 지원을 안 하셨었나요? 혹시 해외에서 거주할 계획이 있으세요? 자녀 계획은요?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질문들이 대충 이랬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런 회사 통해 만나는 곳에서 낭만이라는 걸 기대하다니 내가 참 순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경험이 나쁘지는 않지 하면서 이왕 돈을 냈으니 회사에서 이제 그만오세요 할 때까지는 열심히 만나보자고 생각을 했죠. 거듭되던 짧은 만남에 지쳐갈 때쯤 마지막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희라고 해요. 차분한 느낌의 여자였는데 왠지 느낌이 좋았습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연봉, 직업 그런 걸 묻지 않더라고요. 처음으로 취미가 뭐냐는 질문을 받았죠. 그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취미요? 제가 바쁘게 살아오느라 많은 취미를 갖지는 못했는데 가끔 산에 오르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좋은 취미를 갖고 계시네요. 저도 등산을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올라갈 때 힘들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은 산을 오른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희 씨, 연희. 이름이 참 예쁘네요. 감사해요. 그렇게 대화가 잘 통했고 용기를 내어 다음 만남 요청을 했는데 연희 씨가 선뜻 오케이를 해줬네요. 이렇게 괜찮은 여자가 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짝을 만나려는 건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외모도 성품도 직장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보였거든요. 나이가 30살이 다 되었다는 거 말고요. 하긴 그 당시에 20대 후반만 돼도 노처녀 취급을 받던 시기였으니 30살이면 좀 많기는 했죠.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구원이거든요. 공부를 오래 했고 또 기업 연구소에서 일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좀 많이 바빴네요. 사람 만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해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다니 정말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흠이라 할 건 없었지만 남들이 결점이라며 여겼던 부분, 제 경우에는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거, 아내의 경우는 나이가 많은 노처녀였다는 거였는데 이것을 서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공부 잘하고 전문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연구원인 아내가 자랑스러웠어요. 게다가 성품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렇게 어쩌면 내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결혼이라는 것을 연희 씨와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3이었죠. 예, 며느라. 내 어머니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은 전혀 아닌데 혹시나 말이다. 아기 낳을 생각이 있니? 그럼요, 어머니. 저는 아기를 좋아해요. 현철 씨도 그렇고요. 저희는 아기 낳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우리 현철이 생각처럼 며느리 네가
공부 많이 하고 네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무척 자랑스럽다. 어머님, 감사해요. 결혼하고 나서 애 키운다고 하던 일 다 관두고 가정주부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혹여나 애기 낳아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같이 사는 만큼 애기 봐줄 테니 너 일 계속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라.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종일 아기 보기 힘들 텐데요. 현철이 어릴 때도 제 업고 다니며 온갖 일 하면서 키웠어. 그 세월도 버텼는데 걱정하지 마라. 어머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 논의해도 될 일이었지만 아내는 저희 엄마의 말이 무척 위로가 된다고 했어요. 주변에서도 명문대 나오고 똑똑한 여자들이 많은데 아기 낳고는 오랜 기간 일터로 돌아오질 못하고 첫째 어느 정도 키워 복귀할 나치면 둘째가 태어나고 이래서 결국 가정주부가 되는 여자들 많이 봤다면서요. 저희 어머니 또한 연구원인 아내를 자랑스러워했기에 선뜻 말씀을 하신 거였죠. 오늘 퇴근하고 왔더니 어머님께서 나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해주신 거 있지? 그랬어? 나도 내일 아침에 먹어봐야겠다. 여보, 내가 간간히 야근 때문에도 그렇고 늦는 날이 있는데 엄마랑 둘이 있는 거 불편하지 않아? 에이, 무슨 소리.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한데 어머님이 저녁 차려주셔. 어머님 요리 솜씨도 너무 좋아서 그냥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님 만난 내가 복이지. 어머님께 너무 맛있다고 잘 먹었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 자기야, 우리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가까운 곳에 바람 쐬러 다녀올까? 맛있는 것도 먹고 외식하고 오자. 그래, 그러자. 아들 하나만 키운 우리 엄마, 며느리인 아내를 딸처럼 아끼셨어요. 아내 또한 어머님과 같이 사는 게 2배, 3배로 좋은데 여자들이 왜 질색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행복하다고 했죠.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뒤 저와 아내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죠. 아이고, 아유 어쩜 이리 잘생겼을꼬. 며느라,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다. 애가 평균치 몸무게도 훌쩍 넘어 태어났는데 10달 동안 얼마나 무거웠을꼬.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잘 돌봐주신 덕분에요. 몸조리 잘해야지. 네가 잘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미역국 한 솥 끓여놨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알겠지? 고생 많았어 여보.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아기 이름을 현우라고 지었습니다. 아내는 6개월 동안 휴직을 했고 그 뒤에 복직을 했죠. 저희 어머니가 애기 하나는 정말 잘 보시거든요. 신혼 초 약속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우리 아들 육아를 전담하셨고 덕분에 아내와 저는 계속 맞벌이를 할 수 있었어요. 이때 둘 다 열심히 벌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방식을 두고도 어머님과 아내는 이견을 한 번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가끔 보는 손자를 왜 이렇게 키우냐며 잔소리하는 시부모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예 같이 사는 거잖아요. 저도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아내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최선을 다하시고 계셔. 자기나 나나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고 저녁에나 현우 볼 수 있는 거잖아. 어머님이 어른이시고 현우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나는 사소한 거에 대해 이래저래 말 붙이고 싶지 않아. 어머님을 믿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무슨 복이 있어 당신을 만났을까 하는 생각.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야.
다들 조건만 따지는 곳에서 어떻게 이리 만났는지. 만날 사람은 다 만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 운명이야, 우리는. 그런데 엄마가 현우 옷을 너무... 아, 우리가 예쁜 옷도 많이 사주는데 엄마가 입히는 게 죄다 편한 옷이잖아. 색깔은 얼마나 알록달록한지. 에이, 자기야. 그게 뭐 어머니 마음처럼 되는 줄 알아? 당신 요새 현우가 얼마나 고집 부리는지 모르는구나? 외출 한번 하려고 하면 이거 입겠다 저거 신겠다. 자기 주장이 한창 강할 때야. 어머님이 그 고집을 어떻게 꺾어. 원 녀석. 아유, 사는 녀석이 어떻게 그렇게 지 입는 거에 민감한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어느새 자라 자기 주장이 세진 아들을 봐도 그저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 결혼식에 초대받아 아내와 아들과 함께 다녀오려고 했는데 친한 친구 결혼식이라 아기용 턱시도를 큰맘 먹고 샀거든요. 평소에 입을 일도 없지만 그냥 한번 기념으로 멋지게 입자 생각해서요. 결혼식 늦지 않게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이 녀석이 턱시도는 절대 입지 않겠다며 내복을 입고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 진땀을 빼며 간신히 설득해 턱시도를 입혔습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모자. 할머니 모자 쓰고 갈래. 현우, 할머니가 떠준 모자 쓰고 싶어? 네, 할머니 모자 주세요. 어머니가 손수 뜨개질한 초록색 방울모자가 있었는데 녀석이 그 모자만은 꼭 쓰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게다가 한여름에요. 겨울에 쓰던 모자를 어찌나 찾고 난리던지 결국 턱시도를 입고 그 위에 겨울 털모자를 쓰고 결혼식장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니 이 녀석을 종일 보는 게 어찌나 힘들지 말 다 했죠. 아들은 그만큼 할머니를 좋아했고 할머니 품을 아주 편안해했습니다. 어머니도 손주라고 하면 세상 무엇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 보물이었죠. 그렇게 유치원을 졸업하고 어느덧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우 이제 초등학교를 간다. 아유,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현우 이만큼 큰 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이고, 그리 말을 해주니 고맙다만 그래도 나는 할미지 않니? 니들이 현우 엄마 아빠지. 너희들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하면서도 매일매일 특히 주말이면 어떻게든 현우랑 시간 보내려고 하는 거 잘 안다. 그게 중요하지. 내가 현우를 많이 봐주지만 현우가 엄마나 아빠한테 결핍 같은 거 느끼지 않고 자랐으면 좋겠어. 그거면 됐다. 충분해. 늘 감사해요, 어머님. 그나저나 너희들 정말 둘째 생각은 없는 거야? 낳으려면 빨리 낳아서 한 번에 키우는 게 나았는데 니들 이러다 현우 10살 됐을 때 덜컥 늦둥이 낳아서 나한테 키워주셔 하면 나는 그냥 도망갈란다. 그런 일 없어요, 엄마.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그러기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많고요, 어머님.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노선을 걱정해야 하는 나이는 맞으니까요. 옛날에 누구 이웃 사람한테 들은 바로는 45을 훌쩍 넘겨 애를 낳은 여자도 있다더라. 아유,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을꼬. 아주 별일이 다 있어. 엄마, 현우 동생 보고 싶어요, 진짜? 그냥 하는 소리지. 현우 초등학교도 가고 하니 내 마음이 그렇더라고.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다 커서 학교를 간다고 그러나. 지금도 예쁘지만 아기 때 우리 현우 정말 예뻤는데 다들 첫째 크면 그 아가 시절이 그리워서 둘째 낳고 그런다고 하지 않니? 그래서 그냥 말해본 거다. 어이구, 이젠 나도 늙어서 지금 갓난쟁이 키우라고 하면 못하지. 못해. 우리 엄마 10년은 끄떡없지. 하나 낳아줘요?
현우 아빠,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요. 어머님 지금도 너무 힘드셔. 어머님, 그래도 현우 초등학교 가면 학원도 다니고 할 거니까 좀 나을 거예요. 아이고, 뭔 고작 1학년 애기가 학원을 다 다닌다냐. 그냥 전화할 때는 해질 때까지 뛰어노는 게 최고지. 우리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교육열이 한참 올랐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애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는 알아야죠. 경험해보게 하고 차차 자기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아이고, 누가 보면 현우 애비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 영재인 줄 알겠다. 이 며느라. 얘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책상 앞에 엉덩이를 못 붙이고 있던 놈이다. 그냥 공부를 아주 벼락치기로 했어. 에이,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걸 벼락치기라고 하면 억울하죠. 들었어요, 어머님. 공부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수능 때 운도 따라줬다고요. 난 그때 내 운을 다 쓴 줄 알았는데 아니었지. 군대 취업도 잘 됐잖아. 취업됐을 때만 해도 이제 내 인생 운은 다 썼다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내 생에 가장 크게 운이 따른 거. 행운은 당신을 만나 결혼해서 우리 현우를 낳은 거지. 아이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냥 깨를 볶는구나, 깨를 볶아.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고 저희도 어엿한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직장에서 경력이 중요해 계속 쌓아가는 시기였죠. 열심히 벌어 어머니께 효도하고 우리 아들 부족한 거 없이 키우고 그렇게 살다 보니 아주 먼 미래도 그리게 되더군요. 시간이 참 빨리 가잖아요. 언젠가 우리 아들도 대학에 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또 취업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때가 되어 느긋하게 노후를 보내는 저와 집사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며 당신 만나길 참 잘했다. 당신 참 수고했다. 서로 다독여주는 그런 나날을 생각해 봤어요. 아직 먼 일이지만 언젠가 올 날이었기에 하루라도 젊을 때 성실하게 살며 미래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 걱정 없던 생활에 이상한 기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딱 10살이 되던 때였죠. 저 왔어요, 어머니. 나왔어. 현철이 왔냐? 네, 엄마. 현우는요? 아까 전에 재웠지. 잘 자고 있다. 고생하셨네요. 근데 현우 엄마는요? 응? 너도 연락 못 받았냐? 무슨 연락이요? 집에 없어. 아직 안 왔어. 네? 지금 10시가 다 되어가는데요? 야근을 하는 건가? 아침만 해도 그런 말이 특별히 없었는데 회식인가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랬으면 저한테 말을 했었을 텐데요. 어머나, 아이고, 아주 그럼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 얼른 전화해봐라. 내가 아까 8시경에 전화 한번 넣었는데 안 받길래 바쁜가 보다. 너한테는 연락을 했겠거니 생각했어. 이상하네요. 아내가 연락도 없이 귀가가 늦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불안감이 휩싸여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1시간이 지나고 미치겠더라고요. 갑자기 뭐 온갖 상상이 다 들면서 위험한 상황인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났어요. 자정이 거의 다 된 시각 아내가 집에 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어? 말도 없이 무슨 일이야? 나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던 길이었어. 무슨 신고를 해? 내가 무슨 어린애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뭘 했길래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오는 거냐고. 아니, 왜 이리 소리를 질러? 현우 잠 깨겠다. 지금 그게 중요해? 조용히들 해라.
이 늦은 시간에 소란스럽게 뭐 하는 거야? 무사히 들어왔으니 됐다. 아침에 이야기하고 그만 들어가. 어머니의 중재로 싸움을 그치고 방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한마디 말 없이 등을 돌려눕고는 잠을 자더라고요.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제 밤에 있던 일은 별거 아니라는 듯 그냥 중요한 연구가 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 연락 못해 미안하다고 하더니 쌩하고 먼저 출근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머니나, 제 아침도 안 먹고 나간 거야? 바쁘대요. 어제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다니? 연구가 바빴대요.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시간 가는지도 몰랐다네요.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뭔 일이 있었을라고. 너도 직장 생활하니 알지 않니? 바깥 일이 녹록한 게 하나 없는데 집에서 그렇게 박박 신경 긁는 거 아니다. 바가지를 꼭 여자만 긁는 것도 아니잖니. 연희제도 여지까지 사회생활 쭉 하던 앤데 너무 그러지 말아라. 저희 집사람을 아꼈던 어머니가 아내 편을 들어주었지만 찜찜한 마음은 가라앉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니 사소한 것들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밤중에 전화벨이 울리질 않나, 뜬금없이 재활용을 벌이겠다고 나가서 한참을 안 들어오질 않나. 그런 나날이 3달 정도 지속되고 심지어 아내가 말없이 외박까지 하자 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출근하는 척하고 나갔지만 사실 휴가를 냈죠. 아내 회사로 찾아갔어요. 이야기 좀 하자고 연락을 하니 점심시간에 회사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멀리서 아내를 바라보는데 흰 연구원 가운 같은 걸 입은 훤칠한 남자와 화단 옆에 서서 한참을 뭔가 속닥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왔습니다. 저놈이구나. 하루가 멀다 하고 귀가가 늦고 연락도 안 되고 외박까지 한 게 다 저놈 때문이구나. 화가 나서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회사까지 찾아오고 무슨 일이야? 집에서 이야기해도 되잖아. 나 시간 많이 없어. 당신은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로 온 거야? 연차 냈어? 지금 그게 중요해? 또 그 소리. 그럼 뭐가 중요한데?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랑 현우한테 또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무릎을 꿇고 비는 걸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최소한 사과 한마디는 들을 줄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 아들,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넘어가 줄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한 말이 아내의 입에서 튀어나오더군요. 다 알고 온 것 같으니까 길게 말 안 할게. 이제 그만하자. 뭐? 서류 보낼 테니 2장 찍고 깔끔하게 끝내. 그놈이야? 그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네가 이러고도 애 엄마야? 현우는 어떻게 할 건데? 양육권은 당신이 가져. 어머님 계시니까 현우 잘 키울 거라고 믿어. 저는 정말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저런 생각을 해왔던 건지 무슨 준비한 대사처럼 이혼과 양육권 이야기를 술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어머니께 말을 하는데 평소 그 의연하고 태어난 저희 어머니조차 거의 쓰러지실 뻔했어요. 어머니가 집사람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죠.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린 뒤 이혼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알아보는데 뭐 증거 확보할 틈도 없었고 실제 발견한 것도 없었죠. 아내는 순순히 유책 배우자 인정을 했고 재산 다 나누고 위자료도 저에게 주었고 속전속결로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제 아들과 어머니가 곁에 없었다면 저는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혼의 상처를 딛고 어머니와 함께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나이가 들며 사실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어느덧 이혼을 한 지 10년, 50세의 나이로 저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틸 때까지 버틴다고 하더니 앞으로 생각해둔 것은 있니? 올해 제 나이 50이에요. 어머니, 인생 절반 반환점을 돌았는데 20대 때부터 이직 한 번 없이 계속 같은 회사에 있었잖아요. 남은 10년을 생각해봤는데 정년 때까지 버티는 게 힘들었어요. 다행스럽게 현우 대학도 잘 갔고 몇 년 전부터 생각하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뭐 퇴직하고 창업하는 게 어디 너 하나겠니?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치킨집하고 택시 운전한다는데 열심히 해보려고요. 사실 퇴직 몇 년 전부터 창업에 관심이 생겨서 이거저거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피자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피자를 좋아하기도 했고 어머니도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강남에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열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도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었고 직원들 쓰는 것부터 배달까지 처음 해보는 일이라 복잡했지만 프랜차이즈였기에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있었죠. 아빠, 나 오늘은 피자 안 먹어요. 너 이 녀석 이렇게 금방 질린 거야? 너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피자집 사장이면 좋겠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아빠, 초등학교 땐 다 그러잖아요. 문방구집 아들 부러워하고 분식집 딸 부러워하고 나도 그런 거였는데 그땐 회사에 뼈를 묻으시겠다 하더니 이제와 진짜 피자집 사장님이 되실 줄이야. 벌써 질리면 안 되지. 장사 초반인데. 네가 맛도 좀 보고 신경 쓸 게 많아. 대학 친구들 데려와도 아빠는 좋다. 서비스 팍팍 주고 피자 좀 먹고 가라고 해. 평생 회사만 다니다가 가게를 운영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가게이고 사장이니 의욕이 충만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야 다들 자리를 잡는다고 하길래 창업 초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어요. 아빠, 할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생각도 그렇지? 검사 받고 필요한 치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게 연세가 드셔서 당연한 거다 생각했는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냄비 올려놓고 잊어버리시는 건 다반사고 단어도 잘 기억을 못하세요. 아들이 느끼는 것만큼 저도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요새 들어 자꾸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리고 단어도 잘 떠올리지 못했는데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사 결과 역시나 이미 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뇌파 검사 여러 검사 결과를 확인하니 명확해졌죠.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고 돌봄과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피자집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저는 가게 일로 바빴고 아들이 수업 마치고 집으로 와서 어머니를 돌보곤 했습니다. 아빠, 오늘 저 집에 오기 전에 할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파트 단지를 엄청 돌아다녔는데 반대쪽 단지 놀이터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점점 악화되는 것 같은데 큰일이다. 지금에야 제가 수업 마치고 와서 돌보고 하는데 내년에 저 군대도 가고 하면 아무래도 전담 요양사를 붙이거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최대한 없도록 방법을 찾아야겠어. 치매는 심해졌지만 가게 문을 닫고 따끈하게 피자를 구워 집으로 가져오면 그렇게 좋아하셨죠.
아빠, 나 피자 좋아해. 피자 먹고 싶어. 어머니, 따끈할 때 드세요. 여기 제가 잘라드릴게요. 쭉쭉 늘어나는 이게 치즈야? 아우, 아유, 뜨거워. 아빠가 후회줘. 점점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은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일평생 온갖 일을 하며 저를 키우고 제 아들까지 키워낸 어머니. 편히 모시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몹쓸 병 중에도 몹쓸 치매라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내를 돌아다니다 발견이 되곤 하셨는데 점점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것 같았죠. 활동 보조하는 사람을 붙였지만 완벽하게 24시간 사람이 붙어있는 것은 힘들었어요. 살다 보면 급한 일도 생기고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창 피자를 만들고 배달을 하고 있는데 아들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집에 안 계세요. 아파트 단지에 계신 거 아니야? 찾아봤어? 없어요. 가게 좀 일찍 마감하고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서둘러 주문을 마감하고 집으로 갔어요. 아들과 함께 주변을 2시간 넘게 돌아다녔지만 어머니는 그 어디에도 안 계셨죠. 결국 그날 새벽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주변 CCTV를 본다고 하더군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너무 걱정되어 결국 저는 피자 가게를 잠시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단지도 만들어서 동네랑 주변에 붙이고 다니고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대로 가게 접으실 거예요? 오픈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지금 벌써 3주째 가게 문을 닫았잖아요. 경찰에서도 찾고 있고 저도 계속 찾아볼 테니 가게는 다시 여는 게 좋겠어요.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1년도 안 된 가게를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열심히 홍보하고 장사를 시작하는 한편 경찰서에 들러 어머니에 대한 소식이 있나 확인하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가 사라진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어느 저녁 피자 주문 하나가 들어왔어요. 주소를 확인해보니 청담동에 있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밀린 주문으로 기사들도 바쁘고 잠시 가게를 아들에게 맡기고 제가 직접 배달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장소에 도착해보니 건물이 참 멋지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신원을 확인하고 몇 호에 오신 거냐 절차가 있더라고요. 피자를 주문한 해당 호실 앞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피자 배달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신발장 현관에서 그대로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피자를 시킨 사람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10년 전 이혼한 전처였던 것입니다. 들어와. 자기 보려고 일부러 시켰어.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 그건 그렇고 청담동 펜트하우스라니. 연구원인 것은 맞았지만 이렇게까지 좋은 집을 살 형편이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 상간놈과 살고 있는 건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피자나 놔주고 돈을 받고 빨리 나오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언니, 나 피자 먹고 싶어. 빨리 피자 줘. 우리 오빠가 만든 피자 맞아? 어머니. 신발도 못 벗은 채로 안으로 뛰어들어가니 실종된 우리 어머니가 안에서 해맑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빠 왔네. 오빠 맛있는 피자 가지고 왔어? 뜨거우니까 호 불어줘. 어머니! 달려가서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조금 마르긴 했지만 상태는 좋아 보이셨어요. 어떻게 된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땐 그게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내가 다 설명할게. 우선 저는 뛰쳐나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거의 매일 경찰서에 드나들며 새로운 소식을 물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무사히 찾았다는 걸 알려야 했어요. 경찰서로 가서 어머니를 무사히 찾았다고 경보를 해제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뒤 다시 어머니와 아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죠. 어떻게 당신이 어머니를 데리고 있는 거야? 그 이후 아내의 입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아내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한 거였는데 사실은 바람을 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증거 같은 것도 없었는데 순순히 아내가 바람이 맞으니 이혼을 하자고 한 거였거든요. 위자료도 다 주고요. 나 이제 현장 연구는 그만뒀어. 사실 10년 전 그때 몸에 이상이 생겼거든.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말 안 하고 병원 다니면서 검사 받느라 한창 정신이 없었어. 몸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데? 연구하며 생길 수 있는 일이야. 화학물질에 노출이 많이 되었대. 나도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그랬었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지. 불치병 판정을 받은 거였어. 당시에 나한테 길어도 1년이라고 했거든. 여러 곳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 비슷하게 말하더라고. 사실대로 말 못해서 미안해. 뭐라고? 불치병?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당신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야? 몸이 안 좋았던 건 정말 사실이야. 앞이 캄캄했어. 제일 생각나는 건 현우였고. 우리 현우 고작 10살이었는데 1년 동안 투병하면서 힘들어하는 당신이나 현우. 어머님 볼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상처를 줘서 특히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날 못 믿은 거야? 당신이 그런 상황인 줄 알았으면 치료받게 하고 옆에서 돌보면서 그랬을 텐데. 치료를 받아서 나아진다는 게 확실했으면 말하고 나도 곁에서 노력을 했을 거야. 그런데 정말 길어야 1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프면서 가족들한테 짐만 지고 아직 어린 우리 현우한테도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그렇게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가족의 곁을 떠났던 아내. 제 마음을 확실히 돌아서게 하려고 오해한 상황에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이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모님 댁에서 지내며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불치병 판정을 받았지만 1년을 넘겼고 상태가 후전되며 2년, 3년 치료 기간이 길어졌다고 하더군요. 혼신의 투병이었다고 했어요. 7년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7년이라는 세월을 힘들게 버텼거든. 그렇게 다시 건강해지고 나니 당신이랑 어머님, 현우가 너무 생각나더라. 하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날 수가 없었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 같아도 그럴 거야. 그런 배신감을 안겨주고 뒤돌아선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 우리 현우도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고 사실 나 현우 학교 앞으로 가서 몰래 보고 온 적도 있어. 정말 미안해 여보.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지난 3년 동안 아들 고등학교 주변을 돌다가 아들을 보고 뒤돌아서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며칠 전 거리를 떠도는 저희 어머니를 발견한 거였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알아봤어? 난 어머님께서 편찮으신지도 몰랐어. 그래서 어머님을 보고 앞불싸는 마음에 달아나려고 했는데 다가와 덥석 내 손을 잡으며 며느라 추운데 왜 밖에 있냐며 안아주시던 걸 집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했어. 당신이랑 현우가 걱정할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집 주소를 모르시는 거야. 일단 그래서 여기로 모시고 왔어. 그게 바로 이틀 전이야. 경찰에 바로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경찰에서 찾고 있는지도 몰랐어. 집에 가셔야 한다니까. 집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해주는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길래 찾아본 거였다고. 그때서야 아내는 어머니가 치매였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집은 기억 못하는데 오빠가 맛있는 피자를 만든다고 피자 가게가 있다고 자랑을 했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어쩌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 여보, 날 용서해줘. 그 당시 정말 1년도 못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힘들게 투병만 하고 몹쓸 모습 보이며 가는 게 싫어서 모진 말과 행동으로 내가 상처를 줬어. 완치에 너무 오래 걸렸고 건강해진 뒤 당신이랑 어머님 현우 생각밖에 안 났는데 나서질 못했어. 어쩌면 어머님을 다시 만난 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현우한테는 내가 설명할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설명할게. 필요하다면 투병 기록 이런 거 다 보여줄 수 있어. 지금 하는 말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어. 미안해, 여보. 저를 여보라고 부르는데 그게 꼭 어제 듣던 말처럼 뭔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아내의 투병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모았던 건가 그 부분이 의아했는데 그 역시도 아내가 숨김없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연구하던 회사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연구가 성공했고 회사가 상장을 하며 주식이 대박을 쳤다는 것이었죠. 아내는 완치 판정과 동시에 주식 상장으로 많은 돈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연구자문위원으로만 활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피자를 맛있게 드시며 아내와 대화하는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예, 며느라. 너도 와서 이거 좀 먹어라. 현우의 비가 만든 피자잖아. 이 치즈 봐라. 참 고소하고 맛있어. 응? 얘들아, 같이 먹자. 치매가 발현한 이후 거의 처음으로 또렷하게 현우의 비라며 저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따금씩 정신이 온전히 돌아올 때가 있었지만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저를 오빠, 아내를 언니라고 부르며 지내셨어요. 아내는 우리 아들 현우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했고 오랜 시간 엄마의 빈자리에 결핍을 느꼈을 아들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였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기적적으로 다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어쩌면 아내를 그토록 예뻐했던 저희 어머니가 우리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 그렇게 거리를 배회하다 아내와 재회를 한 게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사하시길 천만다행이고요. 다시 온전해진 가족이라는 그릇 안에 사랑과 믿음이 새어나가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보듬으며 살아가리라 다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초딩 아들 하나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저는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는데 인생이 제 뜻대로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한 잘생긴 아들이 있다는 것이 제게 크나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사랑하는 아들과 저에게 일어났던 작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부친은 기자였다고 들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당시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부친이 형무소에 투옥되신 그해 모친마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제 나이가 6살이었는데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큰아버지는 구청 공무원이셨는데 공무원 월급으로 4명이나 되는 사촌형과 누나들을 공부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큰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저까지 입을 보탠다고 툭하면 성질을 내시고 저를 구박하셨죠. 아유, 내 팔자야. 월급날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쌀이 없어. 매번 보름 따는 데서 이 집 저 집 가서 손 벌리기도 민망해서 못 해먹겠다. 뭐? 우리 먹는 밥상에 수저만 올리면 된다고? 말이면 다 되는 줄 아나? 이게 사람 피 말리고 미치게 만드는 거지.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런 왼수 덩어리를 달고 살아야 하는데? 내 밥 먹는데 재야겠다. 애가 방실방실 없고 혼자 잘 놀고 미역국만 끓여줘도 맛있다고 잘 먹는 앤데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는 딱히 반찬 투정을 해본 적도 할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그저 미역국 하나만 있어도 다 되는 아이였는데 그럼에도 없는 살림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아이를 하나 더 키워야 했던 큰엄마에겐 부담이 컸던 모양입니다. 고봉밥을 주는 형들과 달리 제 밥그릇은 반도 채워지지 않아 헐빈했습니다. 결국 열병과 영양실조로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저는 보육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보육원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보육원에서 더 배불리 많이 먹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까요? 요즘 영양실조로 들어오는 애들 드문데 혁진아, 많이 먹어?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식판을 싹싹 비우는 저를 보며 원장 선생님은 대견해 하셨어요. 이때부터 저의 빈 그릇 운동은 시작됐습니다. 반찬 투정을 하면서 밥을 남기는 같은 반 친구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는 다른 군것질은 잘하지 않고 삼시세끼 설거지할 것도 없이 깨끗하게 싹 비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꿈은 기자였습니다. 아버지처럼 소신 있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아버지가 석방되자마자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진짜로 천의 고아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형무소에서 나오면 같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끈을 붙들고 악착같이 살았던 저에게 부친의 부고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때부터 학교 성적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중국집 배달, 플라스틱 제조 공장과 조선소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였는데 전체 직원이 20명쯤 되는 중소기업이었고 단 2명밖에 없는 여직원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상고를 졸업하고 사무실 격리를 맡고 있었는데 매사 야무진데다 일처리에 빈틈이 없어 사장님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었어요. 한간에는 사장님 딸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의 따님이라면 임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유명순 씨는 여기, 사장님 옆자리야. 제 구석에 앉지 말고 얼른 이리 와서 사장님한테 술 한잔 따라 드리라고. 그래도 사장님은 양반이었습니다. 언젠가 연말이라고 2차로 간 회식 자리.
어두침침한 호텔 나이트 같은 곳에서 여직원들은 임원진이나 부장님들과 브루스를 쳐야 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왜 아버지 뻘 되는 남자들과 브루스를 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관행처럼 치부되던 때였어요. 성추행이니 성희롱이니 하는 말은 입 밖에 꺼낼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임원들 중에서 최 부장은 손버릇이 아주 나빴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등을 쓸어내리거나 어깨를 감싸는 행동을 했는데 다음 날이 되면 술이 취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 듯 행동을 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김양전 씨 표정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보였고 저는 저도 모르게 김양천 씨 대신 최 부장 옆자리를 사수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자리를 바꾸면 저도 따라 최 이사 옆으로 가서 그를 마크했습니다. 그러길 몇 번 하자 최 부장이 화를 내더군요. 에이, 자네. 아까부터 왜 자꾸 내 옆에서 일어나? 생선 라인에 있는 제가 언제 부장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나요? 이런 날 눈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자네 마음은 알겠네만 뭐 작업복 입은 남자가 옆에 있으니 술 맛이 안 난단 말이야. 에이, 부장님, 그러지 마시고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최 부장은 마지못해 술을 한 잔 마시고 끝내 고주망태가 되어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모두 집으로 가는 길에 김양선 씨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일부러 저 챙겨주셨죠? 고마워요. 최 부장님은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점잖으신 분이 술만 들어갔다면 돌변하시고 술이 웬수예요? 아까는 진짜 기분 더러웠어요. 회식 말만 나와도 소름 돋아요. 빨리 돈 모아서 여기 나갈 생각밖에 없어요. 지긋지긋해요. 안 돼요. 양손 씨같이 똑똑한 사람이 그만두면 안 되죠. 맞다. 양손 씨가 사장님 딸이라던데. 그래도 돼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어딜 봐서 사장 딸 같아요? 왜요? 뭔가 양손 씨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재벌집 막내딸인데요? 맙소사. 그런데 저 늑다리들이 치근덕 되겠어요? 사장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 정말 제가 목표하는 금액만 벌면 그만둘 거예요. 그렇게 싫어요? 아저씨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이 회사 사람들만 그러는 걸까요? 얼마 전에는 김 부장님이 업무 때문에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보고 사귀자는 거예요. 제가 착해서 좋다면서. 김 부장님 결혼하셨잖아요. 사모님도 계시고 애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당신 미쳤냐고 하면 잘릴까봐 입도 뻥끗 못했어요. 아마 저에게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그러진 않았겠죠? 사장 딸이라니. 그런 건 꿈도 꾸지 않아요. 저 사실 혁진 씨처럼 보육원 출신이에요. 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고아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직원 인적사항 등록을 제가 하잖아요. 아무튼 오늘 감사했습니다. 양선 씨와 저는 자주 눈인사를 나누고 사무실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녀의 자리를 눈으로 쫓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여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양선 씨는 갓난아기 때부터 보육원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아예 없었고 당연히 친지나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혁진 씨는 부모님 얼굴 기억나요? 네. 엄마가 제 6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기억은 나죠. 그런데 어렴풋하게 나요. 아빠도 사진으로 본 게 더 익숙하고. 양손 씨는요? 전 갓난아기 때 버려졌대요. 제가 처음 걷고 말을 하고 엄마라고 부른 사람이 보육원 선생님이었던 거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제 진짜 엄마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를 낳아준 부모님 사진이라도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당황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 치고는 명문상고까지 나오셨는데요. 악으로 깡으로 공부했죠. 지금 여기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든 목표한 돈만 모으면 나가서 내 가게를 차릴 거예요. 양선 씨 꿈이 돈 모아서 여기 그만두는 거라고 그랬죠? 저도 그래요. 돈 벌어서 제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양선 씨, 제 말은 제 미래에 양선 씨가 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뭐든 양선 씨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랑 사귀어 주세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양선 씨가 어떠세요? 양선 씨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착하고 제일 예쁘고 제일 다정해요. 저도 양선 씨한테 어울리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양선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혁진 씨가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럼 저랑 사귀어 주시는 거죠? 우리 오늘부터 1일이죠? 맞아요? 네, 그래요. 우리 오늘부터 사귀어요. 저는 여자친구와 처음 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도 선물 받았고 화이트데이에 사탕도 선물했습니다. 평생 제 인생에는 없을 것 같았던 달콤한 시간들이었어요. 혁진 씨는 참 맛있게 먹네요. 입맛 없는 사람도 젓가락 들게 만들 만큼요. 제가 먹는데 한이 있어서요. 눈칫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함께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요. 평생 배를 굶지 않게. 좋죠?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밥집 차리면 잘할 자신이 있어요. 빨리 돈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회식 때마다 독한 마음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양선 씨, 조금만 참아요. 저만 믿어요. 저희는 약속한 대로 함께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릴 꿈을 꾸며 우리의 꿈에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주말이면 둘이 손을 잡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식당을 차릴 장소를 물색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목표로 하는 돈을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할 때 누군가 저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했어요. 강조임, 그 이야기 들었어? 저기 경기도에 국내 최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던데. 알아?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그건 왜요? 아니, 내 고종사촌의 친구의 후배가 거기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를 뛰는데 말이야. 한 2년 일하면 7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지 뭐야? 2년에 7천이요? 대기업 연봉보다 더 빵빵하잖아요. 근데 출퇴근은 힘들고 숙소에서 3인 1조를 지내야 한대. 그 정도면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요? 대기업 연봉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진 저는 산업단지 건설 현장으로 달려갈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양선 씨는 아무리 월급이 세다고 해도 건설 현장이 안전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걱정 마요. 안전교육도 매일 하고 잘못해서 걸리면 페널티를 받을 정도로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한다니까. 한 2년 죽었다 생각하고 다녀올게. 절대 안전하게 일하겠다고 약속해요. 위험한 낌새가 보이면 절대 안 가기? 응, 알았어. 누구보다 몸조심할게. 20대 후반의 나이, 제가 막내겠거니 했는데 막상 가보니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건설 현장에 40, 50대 중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일 놀라웠던 것은 분명 한국말을 하는데 난생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아서 처음엔 대화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인데 외국에 온 느낌이랄까요? 강씨! 상부 작업해야 하니까 보양지 갖고 와. 보양지요? 그게 뭘까요? 아하이, 보양지를 몰라? 아유, 답답하. 산업단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보양지라는 말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얇은 장판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층에서 작업해야 하니까 바닥에 깔 얇은 비닐막 가져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두 달 새로운 언어책에 익숙해지자 점차 일도 능숙해지고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서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그곳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전에는 무슨 일 했는데요? 다들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건설의 뜻을 품고 팀장을 꿈꾸거나 기술자가 되려고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99%는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 차리려고요. 사업 자금을 벌려고 왔죠. 그쪽은요? 부럽네요. 저는 부모님 빚이 많아서요. 빚을 갚아야 해서요. 부모님 빚을 대신 갚는다고요? 네. 아버지가 퇴직금을 몽땅 엄한 데다 투자를 하시는 바람에 빚이 산더미거든요. 매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느니 여기 와서 돈이나 벌려고요. 22살쯤 됐나?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친구였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대부분을 집에 송금하고 본인은 물건 살 때도 하나하나 신중히 최저가로만 구입했습니다. 자기한테 인색하지만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데 빚만 아니면 얼마나 신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웠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부모가 있다고 해서 모두 부모의 덕을 보는 것은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양선 씨에게 들려주었더니 그러더군요. 세상은 넓고 부모도 다양하다고. 저희는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될지 상상하며 우리가 함께 보낼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애는 한 6명 정도 길러야겠지? 남셋 여셋? 좋아요. 힘 닿는 대로 낳아볼라니까. 말리지 마세요. 왜 그래? 무리하지 마. 농담 아닌데. 진짠데? 자기도 알다시피 나는 평생 외롭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혁진 씨도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래. 뭐 돈 많고 똑똑하고 잘난 부모도 좋겠지만 제일 좋은 부모는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는 부모가 아닐까 싶어. 맞아요. 우리 오래오래 살아서 아들, 딸 6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가 함께할 시간을 생각하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일 4시 30분에 일어나 하루 12시간, 14시간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30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변두리 작은 동네이기는 해도 아내와 둘이서 틈틈이 알아보았던 작은 식당도 열게 됐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그동안 외롭게 보냈던 생일, 크리스마스, 명절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보내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둘 다 아기를 너무 좋아했지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그저 얻어지는 법이 없더군요. 저희는 부담을 갖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하늘에 맡기자고 생각했지만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내가 조바심을 냈어요. 산부인과로 가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몹시 힘든 시술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선뜻 내키지가 않았어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될까? 하늘이 맺어주는 아이를 기다리면 안 될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병원 가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던 어느 날이었어요. 흰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밤이라
손님도 많지 않고 해서 자기야, 수고했어. 당신도 고생했어요. 오늘 매상은 좀 저조해도 이대로만 되면 우리 집도 마련할 수 있겠어. 당장 자기 차부터 사면 좋겠어요. 용달차가 너무 고물이라 언제 퍼질지 몰라서 걱정된다고요.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참 여보, 이거 열어보세요. 아내가 언제 준비했는지 종이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포장지를 풀어서 열어보니 그 안에 주황색 목도리가 들어있더군요. 예전에 아내가 선물해준 목도리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잊지 않고 있다가 다시 선물해준 거였어요. 목도리다. 대박. 너무 기뻐. 혹시 이거 당신이 직접 짠 거야? 네, 다시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와, 너무 좋다. 이리 줘봐요. 움직이지 말고. 내가 해줄게. 와, 좋다. 너무 따뜻해. 누구 신랑인지 정말 잘생겼네. 그런데 이건 뭐야? 이 앙증맞은 양말은. 열쇠고리 그런 건가? 놀라지 마요. 당신 아빠 됐으니까. 뭐? 그럼 당신... 네, 벌써 3개월이래요. 이제 당신 아빠 될 준비해야 해요.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저는 너무 기뻐서 아내를 얼싸안았습니다. 당장 상가로 달려가서 꽃다발과 케이크를 샀습니다. 꽃다발을 받아든 아내가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끼리 소박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그날부터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왔습니다.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하면 식육점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를 떼왔고, 한겨울에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해도 어떻게든 구해왔습니다. 아내는 벌써 아이가 먹고 싶은 게 막 땡긴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냥 이뻐 보였습니다. 아내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산후조리원도 예약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저희에겐 아내의 출산을 도와줄 친정 부모도 시댁 식구도 없었으니까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산후조리원에서 여왕처럼 케어를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는 건강하고 주수에 맞춰 잘 크고 있었는데 머리가 위, 다리가 아래인 여가 자세를 하고 있어서 결국 제왕절개로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담당 선생님의 허락하에 아이의 탯줄은 제가 잘랐습니다. 정말이지 생명의 신비를 체감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나중에 3.2kg의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아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어쩜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울까? 젤리캣보다 더 작아.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진짜 피똥이었는데 금세 인물이 훤해졌네? 여보, 애가 부서질 것 같이 너무 작아서 무서워. 목에 힘이 없어서 더 무섭지? 한 손으로 우리 처리목을 이렇게 받쳐주면 돼. 아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런 마음이었겠지? 우리를 낳았을 때 말이야. 사정이 있어서 헤어졌을 거야.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알겠어.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를 일부러 버리는 그런 모진 부모는 없어. 그럴 거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헤어진 걸 거야.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렇게 저희는 우리 인생에 인연이 닿지 않았던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육아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벅찬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여보, 여보, 이것 봐. 우리 우철이 그림 좀 봐. 이거 완전 고우 작품이야. 고흐? 그냥 노랗게 색칠한 것 같은데? 정말 잘 봐. 이 터치, 이 색감. 고우의 해바라기 같잖아. 누굴 닮았는지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잠깐씩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 착각하는 빛나는 순간들이 종종 있죠. 아들치고 빨리 말문을 틔웠다고, 6살에 한글을 뗐다고, 아들이 암산까지 잘한다고, 아내는 혹시 우리 아들이 천재가 아닐까 착각을 하고는 했어요. 여보, 우리 우철이 진짜 똑똑해. 남자애들 말 느린 거 알지? 근데 우리 아들은 여자애들보다 더 빨리 말을 했다고. 한글도 빨리 뗐지, 암산도 잘하지. 노래도 잘 불러. 어떡해? 여보, 어릴 때는 다 집중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야. 지금은 모르지. 학교에 들어가 봐야 알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 영재교육 준비해야겠는데? 우리 돈 더 열심히 벌자? 솔직히 말해, 저희는 아들이 외동으로 자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대가족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지라 아이에게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죠. 아들은 외동으로 9살이 되었어요. 여보, 괜찮아? 왜? 또 발이 저려? 아니야. 왜? 또 무서운 꿈 꿨어? 응, 요즘 자주 그런 꿈을 꾸네? 응. 내가 찾아봤는데 이거 도플갱어 같아. 도플갱어? 그게 뭔데? 누군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 지구상에는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살고 있대. 그런데 그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면 죽게 된다지 뭐야? 응? 그런 게 있어? 뭐 생룡 같은 건가? 아무리 그래도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니야, 있어. 그걸 당신이 어떻게 확신해? 뭐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나는 도플갱어가 있는 것 같아. 한 번씩 꿈에 나타난단 말이야.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꿈을 꾸거든. 행복한 눈빛을 하고 있다가도 이내 슬픈 얼굴이 돼버려서 꿈에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려. 그런 거 개꿈이야. 당신 허해서 그래. 보약이나 한 제 지어줄게. 아니야, 있어. 우리 지구에 80억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 나를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도플갱어를 보면 죽는다며. 안 되지 그럼. 절대 만나면 안 돼. 아내는 몸이 피곤할 때 한 번씩 악몽을 꾸고는 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린이날이라 아들 녀석을 데리고 어린이 사생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학교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나가게 됐어요. 돗자리 위에 배를 깔고 엎드린 자세로 작은 스케치북에 무언가 열심히 그리고 있는 아들의 손놀림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아들은 그림을 그리면서도 조잘조잘 잘도 떠들어댔어요. 아빠, 그림 다 그리고 나면 놀이공원 갈 거지? 그러자. 오늘은 우철이의 날이니까 우철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 엄마랑 바이킹 타고 싶어. 그러자. 범퍼카도 탈래. 회전목마는 시시해. 민옥이는 키가 커서 롤러코스터도 탈 수 있대. 나도 타고 싶은데 엄마랑 같이 타면 안 될까? 놀이기구 규정을 지켜야 할걸? 엄마는 우철이랑 하면 뭐든 좋아. 그림을 제출하고 놀이공원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아이가 신나게 노는 것만큼 흐뭇한 일이 또 있을까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 가족은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는데 옆 차선에서 달리던 SUV 승용차가 갑자기 진로를 바꾸려고 했어요. 급하게 끼어드는 차를 피한다고 핸들을 돌렸는데 그만 제 차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가 전복되고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저 멀리 화물차 한 대가 들어놓은 저희 차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맙소사, 여보, 우철아!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날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이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전벨트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쪽 다리가 으스러져서 수술을 받았고 이후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던 제 아내는 심하게 다쳤고 현장에서 숨졌다고 하더군요. 차가운 시신을 확인해야 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었어요. 제 다리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마음이 미어지고 아팠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6명만 키우기로 했잖아. 우린 부모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는데 당신마저 떠나면 나는 어떡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우철이 천재라고 하버드 보내야 한다며. 태어나자마자 엄마 불렀다고 천재라고 당신이 그랬잖아. 우철이 엄마 껌딱지인데 우리 우철이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 수가 있어. 우리 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양선아. 정말 미친놈처럼 울고불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솔직히 제 아내의 죽음도 저에게 닥친 장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아내를 어떻게 보내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타서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걸.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악몽을 꾼 것처럼 흐릿합니다. 마음 같아선 저도 죽은 아내를 따라 저 세상으로 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옆에는 엄마를 잃은 슬픔에 감정을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참혹했던 것은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말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잃은 충격에 잠시 말문이 막힌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록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우철아, 오늘은 학교 갈까? 아빠가 학교 데려다 줄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우철아,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해? 아빠랑 말하기 싫어? 우철이는 마치 말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멀뚱멀뚱 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무서웠습니다. 우철아, 말을 하라고. 말 좀 해. 아프면 아야 아프다고 말을 하라고. 우철이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저희 아이가 실어증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실어증이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사고 때 머리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뇌졸중이나 뇌출혈 증상은 없어 보이고요. 교통사고 충격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뇌의 능력이 손상됐다고 봐야겠죠. 보통 치매나 우울증 증세와 비슷해서 착각하기 쉬운데 우울증은 아니고 이대로라면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철이가 언제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고로 생긴 실어증은 사고 후 5개월이 지나면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만 예후는 사람마다 다르니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어 재활 치료를 비롯해서 약물 치료, 뇌자극 치료를 병행해 보시죠. 재활 치료는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호전이 빠릅니다. 한 6개월 동안 3가지 치료를 해보시죠. 네, 선생님. 선생님만 믿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재활 치료 몇 달 후 말은 못하고
그림으로만 의사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스케치북을 어둡고 아무런 색으로 색칠하더군요. 6개월 동안 열심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검정색 일색이던 그림이 조금씩 색을 찾아갔다는 정도랄까. 그렇게 아내가 죽은 지 1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점차 휠체어 생활에 익숙해졌고 장애가 있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됐습니다. 우철이는 학교를 휴학하고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매일같이 엄마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우철이가 그리는 아내의 얼굴은 늘 눈물 범벅이었어요. 우철아, 엄마가 우철이 그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거 보면 삐지겠는걸? 엄마는 꽃처럼 화사하고 예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웃는 엄마 얼굴을 그려보면 어떨까? 좀 있으면 엄마 첫 기일인데 우철이가 근사하게 그려서 선물하면 어때? 우철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비록 어두운 색이었지만 웃는 얼굴의 엄마를 스케치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이번에 엄마 물건 정리하면서 나온 건데 이게 뭔지 알아? 우철이가 갓난아기 때 사용했던 베넷 저고리, 태아일기를 적은 아기 수첩, 그리고 아내가 직접 손뜨개로 만든 신생아용 덧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우철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한 땀 한 땀 뜨개질로 만든 거야. 예쁘지?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서 엄마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짰어. 우철이가 세상에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수첩에는 일기를 적었단다. 우철아, 엄마 보고 싶지?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사진 보면서 우는 거 알아? 아빠도 그래. 아빠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우철아, 우리 우철이가 말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는 걸 엄마가 알면 엄청 걱정할 텐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철아, 엄마 생각해서라도 얼른 기운내서 말도 하고 학교도 가고 예전으로 돌아가자. 응?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첫 기일이 되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딸기 생크림 케이크와 닭강정을 사서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쓸쓸하게 아내의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띵동하고 초인종 벨이 울렸어요. 아내의 기일을 기억하고 찾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누가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어떤 소리에도 무심하던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으로 나가더군요. 아들 녀석은 상대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문을 벌컥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엄마, 엄마! 아들이 문 앞에 서 있는 여자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을 덥석 안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말문이 트이자 말이 봇물 터진 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왜 이제 왔어? 우철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다시는 놀이동산 가자고 안 할게. 매일 엄마 그림 그리면서 기도했어. 그래서 하느님이 엄마를 보내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 이제 죽지 마.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을 거지, 엄마. 엄마를 부르면서 아들이 대성통곡하는데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의아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죽은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여보, 양선아, 양선이니? 혹시 이건 아내와 엄마를 잃은 부자를 불쌍히 여긴 하느님이 우리 부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저는 산드라 문하은이라고 합니다. 김양선 씨 가족들 맞으시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짙은 아이라인과 긴 속눈썹이 이국적인 사람이었어요. 아, 저희가 실례했습니다. 죽은 애 엄마하고 똑같이 생겨서. 자세히 보니까 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우철아, 손님 팔 불편하시겠다. 이제 놓아드려. 우철이는 여전히 그 여자의 팔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안 돼. 엄마야. 우리 엄마 그치? 나랑 같이 살려고 온 거지, 그치? 때를 쓰는 우철이를 겨우 떼어내서 진정시키고 아내 첫 기일에 찾아온 기적 같은 방문객과 마주 앉았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저희 집을 찾아오셨나요? 네, 저는 김양선 씨의 쌍둥이 여동생입니다. 쌍둥이 여동생이요? 집사람한테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는 건 못 들었는데요.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서류를 챙겨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아내랑 너무 닮으셔서 쌍둥이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상할 정도네요. 오늘이 언니 기일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저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는 건 몇 달 전에 알게 됐어요. 언니랑 저는 갓난아기 때 성당 안에서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대요. 언니는 한국의 보육원에 가게 됐고 저는 해외에 입양이 됐어요. 저희 양부모님은 여자아이 둘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느 해외 입양아처럼 저도 자라면서 제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됐어요. 양부모님은 백인의 파란 눈 갈색 머리인데 왜 나만 낮은 코에 동양인일까? 동양인이라고 열등한 것도 아닌데 동네 친구들한테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친부모님을 찾아보겠다고 결심을 했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명문대에 입학했어요. 보란 듯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와 결혼도 했어요. 저는 마침내 미국 부자들이 산다는 뉴욕 맨하튼에 입성하게 됐어요. 제가 목표로 한 성공이 드디어 손에 들어오니까요. 그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친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당당하게 만나서 당신들이 버린 아이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라고 면전에 대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입양했던 단체에 문의를 했고 당시 입양 서류를 어렵게 구할 수 있었어요. 친부모님도 알 수 있었나요? 들어보세요. 부모란에 이름이 적혀 있어서 무지 기뻤어요. 당장 한국의 흥신소에 연락해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저희 친부모가 아니었어요. 성당에 버려진 저희를 발견한 신부님 이름이었어요. 실망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친부모는 알 수 없는데 그 신부님을 통해서 제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쌍둥이라니. 이 세상에 나처럼 생긴 누군가가 있다니 놀랍지 뭐예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쌍둥이 언니는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흥신소에 부탁해서 김양선 언니의 뒷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지난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됐죠. 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집사람도 정말 좋아했을 텐데. 언니가 죽은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는 말을 듣고 슬펐지만 그냥 모른 척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면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언니가 사랑했던 가족들은 누굴까? 언니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만나고 싶다. 내 유일한 핏줄 혈육인데 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한국으로 달려왔습니다. 여기 주소만 들고. 아, 그러셨군요. 우리 집사람이 궁금하셨군요. 네.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은 반대를 했어요. 이미 죽은 언니네 가족을 만나서 뭘 하겠냐고요. 그런데요, 저는 아니에요. 쌍둥이 언니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언니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언니 사진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아내의 쌍둥이 여동생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만일 친부모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친언니의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했던 사진들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아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제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 아내의 여동생이 감탄을 연발하면서 아내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더군요. 언니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도 모르고 갔겠죠? 그게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요. 나는 언니를 이렇게 알게 됐고 그리워하는데 언니는 내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아닐 겁니다. 아내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을 앓을 때마다 꿈을 꿨어요.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꿈을 자주 꿨어요. 정말요? 네. 아내는 그걸 도플갱어 꿈이라고 했는데 아마 무의식 속에서 쌍둥이 여동생을 기억한 게 아닐까 싶어요. 꿈에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면 무섭기도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다고 했거든요. 막연한 그리움이 아니었을까. 언니? 아내의 쌍둥이 여동생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우철이가 다시 아내의 여동생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네 이름이 뭐니? 우철이잖아, 엄마. 엄마 그새 다 까먹었어? 나 기억 안 나? 우철아. 엄마. 우철이가 아내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여동생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약속해.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지. 그치? 이제 다른 데 안 가는 거지? 하늘나라도 가지 마. 우철아, 미안해. 나는 네 엄마가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엄마야. 우철아, 잘 봐. 내가 네 엄마야? 엄마야. 우철이 엄마야. 우철아, 내 눈을 똑똑히 보고 말해봐. 정말 내가 네 엄마야? 엄마가 아니잖아.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우철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내의 여동생이 기진맥진할 때 우는 우철이를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지? 나도 그래. 나도 우리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 나는 말이야. 우리 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상상도 못 해봤어. 언니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 나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걸 알자마자 이 세상에 없대.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 줄 알아? 그래도 넌 우리 언니 얼굴도 알고 우리 언니가 폼도 해줬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엄마, 엄마 보고 싶어. 그래, 우철아. 우리 같이 울자. 나는 네 엄마가 아니지만 엄마랑 쌍둥이 자매야. 그러니까 네 이모야. 이모가 엄마 대신 우철이 눈물 닦아줄 거야. 그래도 돼? 우철이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쌍둥이 여동생이 손수건을 꺼내서 우철이의 눈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조카. 언니를 얼마나 닮았나 볼까? 이모? 이모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철이 이모.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그치? 우린 쌍둥이니까. 우철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모, 이거 내가 그린 엄마 그림이야. 엄마 만나면 주려고 매일 그렸어. 이모한테 줄게. 아내의 여동생이 아들이 내민 스케치북을 한 장씩 무슨 명화를 감상하듯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우철아, 정말 이 그림을 다 네가 그렸어? 네, 여기 웃는 엄마가 제일 예뻐. 우철이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나중에 이모 얼굴도 그려줄래? 네, 그럴게요. 형부. 형부라고 불러도 되죠? 네. 그럼 저도 처제라고. 그럼요. 당연하죠. 우철이 그림 실력이 진짜 좋아요. 색감 구성력도 좋고. 제대로 그림 공부하면 큰 인재가 될 것 같아요. 언젠가 아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신기하네요. 언니가요? 네. 고우 같은 화가가 될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신기하다. 언니랑 나랑 보는 눈이 비슷하네요. 또 해줘요, 형부. 우리 언니 이야기 또 해주세요. 저제, 아직 많이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저제, 오늘 집사람 기일이잖아요. 언니가 한참을 기다렸을 거예요. 어서 인사부터 드려요. 인사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사상에 놓인 언니 사진 앞에 서서 술잔에 술을 가득 붓고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서 향뿌리에 3번 돌리고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2번 절을 하세요. 절? 3배? 네. 무철아, 이모한테 시범을 보여주자. 엄마한테 큰 절하는 거라고 했지? 우철이가 제사상 앞에 큰 절을 2번 했습니다. 그 모습을 따라서 처제도 엉거주춤 절을 했어요. 여보, 당신 떠난 지 벌써 1년이야. 그동안 우리 부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 우철이 녀석 실어증에 걸려서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려서 너무 무섭고 외롭더라. 그래도 당신이 남기고 간 우리 우철이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 이거 당신이 준비한 선물이지? 맞지? 여기 당신 쌍둥이 동생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 당신 동생을 보고 우철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
그동안 말하는 법을 잃어버렸던 아이가 갑자기 말문을 열었어. 여보, 이거 기적 맞지? 당신이 우리한테 보내주는 선물 맞지? 언니, 나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걸 알고 너무 기뻤어. 너무 보고 싶어서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내가 너무 늦었지.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나 후회막심이지만 언니, 그래도 언니 가족들 만나서 감사해. 비록 언니를 볼 수 없지만 언니 가족은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나한테도 나를 닮은 조카가 있어. 언니, 듣고 있어? 제사를 모시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처자는 계속해서 아내와 만났던 이야기, 아내의 성격이나 버릇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저자랑 진짜 비슷해요. 목표 지향적인 성격까지. 집사람도 회사 다닐 때 가게를 차리겠다는 목표 하나만 보고 불도저처럼 직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진짜요? 진짜 나랑 비슷하네요. 또요, 또. 저랑 비슷한 게 뭐예요? 서재는 우철이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그림 공부를 시키고 싶다면서 저희에게 미국으로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뉴욕의 유명한 박물관과 갤러리의 전시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될 거라면서 굳이 자기 집 근처 아파트를 제공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우철이도 이모를 잘 따랐기에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아직 잘 못하지만 저희 부자는 조만간 영어 실력도 늘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아내의 첫 번째 기일은 아내가 저희에게 선물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